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수의 시선에서 세대를 초월한 공감을 보여드리는 화요일에 더 라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두 분, 먼저 조갑제TV의 조갑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긴 최고위원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조금 전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 1차 컷오프 4명을 발표했습니다. 영상이 준비됐죠? 네, 영상을 보고 이어갑니다. 그럼 후보 성명을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2차 경선에 진출하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가나다 순이었습니다. 수치도 발표를 하지 않았고 순위도 아닙니다. 그냥 이제 진출한 4명의 후보만 발표를 했고 저희 한판 승부가 가장 빠르게 생방송으로 가장 핵심이었던 나경원 후보와 안철수 후보 두 분 중에 누가 이제 들어갈 것이냐 이 부분이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통과가 됐고 그 소감을 가장 빨리 단독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일단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조갑재 대표님부터. 그동안 재미가 없었던 국민의힘 경선이 아주 재미가 있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줄곧 이야기한 역사적 노선 투쟁이 가능한 구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찬탄 반탄 2대2.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인 예상은 나경원 후보가 4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약간 높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들어간 것은 최근의 민심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심의 변화. 예, 그게 요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죠? 예. 뭐 신당 만든다는 윤호개인.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정광훈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예. 뭐 당을 만들겠다느니 그리고 어제입니까 법정에 나가서 또 상당히 사람들을 좀 자극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한데 예. 대한 반발? 그래서 이 구도가 2대2 구도라는 게 예. 결국 계엄 반대한 사람 두 사람 그리고 계엄 비호라고 그래야 되겠군요. 그죠? 계엄 반대를 표명한 뭐 저 홍준표 김문수 두 사람 다 계엄 자체는 그렇죠. 반대한다고 잘못됐다 얘기는 하지만은 하십니다만 탄핵은 또 반대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윤석열 편이냐 아니면 윤석열 반대편이냐로 2대2로 나눠져 버렸어요. 여기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여기서 누구를 대선 후보로 뽑느냐에 따라서 예. 국민의힘이 죽느냐 사느냐 아니면 보수가 재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중대한 주제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일주일 동안 매우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이게 대선판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뭔가 너무나 예측 가능한 상황으로 벌어질 듯 했던 그렇죠. 그런 경선 상황에 재미와 또 뭔가 긴장을 줬다는 평가. 이긴 최고. 저도 사실 같은 평가고요. 나경원 후보가 반드시 전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 왜냐하면 처음부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적자 이미지를 계속 가져가지고 윤픽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윤픽도 이게 있고 구치소에서 면담했었던 그것도 자신의 어떤 과시하고 홍보했었던 주 전략이었기 때문에 정통 당원들한테 나경원 후보는 당연히 선택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 그렇죠. 국민의힘 주류와는 좀 거슬러 갈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2대2 구도가 된 걸 보니까 국민의힘 내의 탄핵 반대파이만큼이나 찬성파에도 있구나. 그렇죠. 적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내란죄 심판이라든지 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국민의힘을 심판하고 싶은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면서 예. 안철수 후보까지 이렇게 후보 경선에 진출시켜줬고 이렇게 되면 전 사실 아까 조갑재 대표님이랑 사전에 좀 얘기를 나눴지만 한동훈 후보가 조금 불리해지지는 않을까. 제가 예전에 뭐 지지난번에 아코름 나와가지고 탄핵에 찬성했었던 사람들의 파이가 사실 크지는 않지만 표를 나눠 먹을 거다라는 우려를 했었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안철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사실 표가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당심에서 차지할 수 있는 비율은 한정돼 있고 민심에서 차지할 수 있는 비율이 이렇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 한동훈 후보에겐 사실 좀 악재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최종 후보 2명으로 좁힐 때 있어서 한동훈 후보에게 좀 악재일 수 있다. 그렇죠. 안철수 후보의 합류가. 그렇죠. 조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수학적으로는 그래요. 1대 3이 아, 되면은 그렇죠. 몰아줄 수 있으니까. 몰아줄 수 있는데 그러나 안철수 후보가 4강에 들어감으로써 이 앞으로 경선의 성격이 완전히 한동훈이 설정한 구도로 가는 거거든요. 한동훈 아마 후보는 지금부터 강력하게 작년 12월 3일에 나의 선택이 옳았다 하면서 끌고 가면은 거기서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4명의 토론에서 주도권은 명분상의 주도권은 한동훈 후보가 잡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아하. 탄핵 찬성 그러니까 막 윤석열 반대 민심의 파이가 커질 거라고 봐요. 그럼 오히려 이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코너로 몰리는 분들은 구도상으로 김문수, 홍준표 후보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김문수 후보. 예. 그리고 지금 나경원, 안철수 두 분이 이번 예비 토론 예비 그 경선에서는 제일 세게 탄핵 개헌 문제를 거론을 했다고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동훈 후보보다는 안철수 후보가 이 문제를 더 세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나경원 후보는 이건 체제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제가 나경원 후보의 그 컨셉이 굉장히 오래된 컨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드했다. 예. 아니 예. 이게 체제 전쟁이라면은 헌법 수호 세력과 헌법 파괴 세력을 나누는 건데 지금 헌법 수호 세력은 국민의힘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예. 줄곧 헌법 파괴자인 윤석열을 편든 사람이 체제 전쟁이다라고 하니까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보수만 뭉치면 되는 또 보수 대통합론을 이야기하더라고. 지금 보수 뭉치면 20% 30%밖에 안 되는데 예.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안철수 후보는 아주 선명한 메시지를 던졌는데 이게 이번에 4강에 안착하게 된 무슨 동기가 아니냐. 그걸 보면은 뭔가 보수 민심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듭니다. 이제 지난 월요일이었나요? 어제였나요? 또 긴급 기자회견도 했어요, 사실은. 네. 그게 하면서 이 안철수 후보가 좀 급하긴 급하구나 뭐 이런 느낌을 주긴 했었는데 그게 또 먹혔네요. 실제 저는 그 결과적으로 생각도 보면. 했는데 오늘 한판승부 인터뷰하시는 거 취소 안 하는 걸 보고 예. 굉장히 자신감이 보통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제 와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희 제작진이 걱정을 해갖고 이제 보좌진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보좌진들도 낙관하면서 3위까지도 본다 뭐 이런 말씀을 해가지고 그래서 나올 수도 뭐 있겠구나 느끼는 게 있었네요. 느끼는 거 있어서 그래서 그렇구나. 사실 순위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2위일 수도 있겠고 아무도 모르는 그렇죠. 건 순위가 아니니까.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저도 그죠? 이제 분당에서 사실 안철수 후보와 잠깐 일을 같이 해본 경험자로서 아하. 뭔가 불안하거나 아, 뭔가 자신이 없을 때는 인터뷰를 취소하거나 약간 그런 성정의 사람인데 예. 자신 있게 인터뷰를 취소하지 않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뭔가 좀 확신 믿는 구석이 있구나 생각이 들었고 저 예. 이게 A조의 토론을 봤는데 예, 토론회. 그나마 미래, 기술 AI. 그리고 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제대로 말하는 건 사실 안철수 후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떳떳했죠.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했고 계엄에 대해서 다시는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그 명쾌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당의 비전을 얹기 때문에 아마도 그게 당원들로 하여금 좀 투표할 수 있는 동기, 요인을 만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근데 A조, B조에서 2명씩 올라가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그냥 뭐 월드컵 같이 뭐 그 조에서 4명 중에 2명 올라간 거 아니라 결과적으로 근데 A조에서 2명, 그렇게 됐고. B조에서 2명이 올라갔어요. A조에서는 김문수, 안철수, 그리고 B조에서는 홍준표, 한동훈 이렇게 올라갔는데 토론회는 어떻게 보셨어요, 대표님? 이제 토요일, 일요일 A, B조 근데 토론회. 뭐 다 이게 뭐 민심이 돼버렸는데 토론회가 재미가 없다, 절박성이 없다. 그리고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저게 지금 집권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그게 무슨 공상처럼 느껴지고 해가지고 실감이 안 왔어요. 아, 예. 아마 기억에 남는 것은 한동훈 후보가 말한 참 유치하시네요 하는 그 말. 예. 홍준표 후보와의 대화. 네, 예. 그걸로 이번 토론을 요약한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세부적으로 들어보면은 아주 경청할 이야기가 많았어요. 특히 예. 저는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의 그 아주 그 사람이 행정의 달인 아닙니까? 예. 그분이 말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흘러가기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 지역 발전론 같은 예, 경우는 그리고 뭐 그게 들만했어요. 저 예. 신생아수가 예. 1등된 이야기 그리고 모두 징병제 예. 그러니까 남녀 다 징병하잖아. 아하. 모두 징병제 예. 뭐 이런 것. 음흠. 다만 그런 이야기가 너무 이 정치 이야기에 묻혀버린 게 안타까웠는데 예. 이제는 달라질 것 같아요. 아, 판이. 그렇군요. 자, 이제 2차 경선은 선거인단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제 후보 2명이 최종 경선에서 붙게 되고 이제 2차 경선에서 1명의 득표율이 과반을 넘으면 추가 경선 없이 후보가 확정되는 그런 방식이긴 한데 일단 과반을 넘을 후보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이게 원래는 전 김문수 후보가 처음에 대선 처음 경선 기세는 시작되기 전에는 워낙 여러 여론조사에서 1강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장관 시절에 아주 탄핵에 대해서 명징하게 반대했고 윤석열 정권의 어떤 계엄에 대해서 적극 옹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 어떤 가부를 떠나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굉장히 좀 센 한쪽을 편을 두는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예. 1강으로 봤는데 후보된 김문수 후보는 장관 때의 김문수 후보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아. CBS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것도 어떤 어조였냐면 계엄을 먼저 알았다면 바지끄레기라도 잡고 말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 때는 나오지 않을 법한 메시지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약간 스탠스를 달리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엄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걸 떠나서 어떤 만고의 진리, 역사적 진리는 말을 바꾸고 입장 스탠스를 바꾸는 사람에게는 예. 절대 지도자의 어떤 직위를 주지 않는 것이 어떤 국민들의 어떤 진리라고 좀 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아마 좀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도 하향 추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김문수 후보는 이대로 그냥 정체될 것 같고 2강에 앉는다. 네, 홍준표 후보가 사실 1차 토론회에서 좀 망언을 많이 했는데 예. 그걸 이제 여러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서는 되게 재밌다고 짤이 돌고 재밌- 밈이 네, 돌고 확대 재생산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다른 후보가 똑같이 했었으면 많이 욕을 많이 먹었을 건데 예. 홍준표 후보만의 어조와 어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사람의 톤과 매너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미워할 수만은 없는 그런 토론이 됐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운동장을 좀 넓게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홍준표 후보만의 좀 강점이 있고 그렇죠. 안철수와 한동훈 후보는 탄핵 찬성이라는 명징한 어떤 의견이 있기 때문에 과반을 넘는 후보는 없겠지만 고루고루 아마 지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 아직 2명 픽을 못 하겠다. 못하겠습니다. 아, 네. 겸손하게 이긴 최고. 아, 그런데 크게 관심도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 한동훈 후보는 대표 경선에 나와가지고 압승한 게 불과 한 10개월 전입니까? 그러네요. 전당대회. 예, 전당대회니까 작년. 그 기억이 아직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당원들의. 네네. 그리고 홍준표 후보도 대표를 한 적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 당원들 안에 두 사람에 대한 기억 내지 추억이 있으니까 시간이 가면 두 사람이 홍준표, 한동훈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두 생각이 분으로 좁혀질 것이다. 들어요. 아하,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한동훈 후보가 조심한 건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약동훈이다 계엄 뭐 문제, 이렇게 해서 탄핵 문제에 예. 대해서 그걸 예. 가지고 공격적으로 안 했어요. 해야 되는데 한번 해봤더니 막 세 사람이 아, 네네. 막 공격을 하고 공격을 해가지고 네. 또 이게 반론권을 안 주니까 그랬는데 이번 사자 대결에서는 2대2로 되니까 또 안철수 후보와 어떤 팀워크를 만들지 아하. 또는 선명 경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아하. 두 사람이 그렇군요. 아주 흥미진진하게 됐어요. 오히려 4강 대진표가 더욱더 관심도를 높이는 대진표가 됐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 그럼 이제 네 분 중에 한 분이 그 이재명 후보와 토론을 하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가장 기대되는 분은 누구신지 일단 이긴 최고 잠깐 말씀해 주시고 조 대표님 들을게요. 일단 한동훈 후보는 아, 물론 기대되는 분은 이준석 대표겠지만 저는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없는데 일단 국민의힘 안도 좁히면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는 네. 전당대회 때 이미 토론에 네. 어떤 기술을 구현할지를 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번 1차 토론에서도 사실 한동훈 대표의 결과적인 언어는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이거든요. 그 이상의 비전은 사실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톤앤 매너를 조절한 건 맞아요. 예. 그러니까 대구광역시장 홍준표 시장을 막 정책도 소개하고 칭찬하면서 예. 본인도 같은 의견이다라고 하면서 리더로서 이렇게 잘 부합한다는 걸 부각시킨 건 알겠는데 예. 그 이상의 비전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을 설정해버리면 예. 이재명을 지지하는 연성 중도층의 사람들의 표까지 우리가 가져와야 우리 승리를 하는 건데 예. 그건 사실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한동훈 대표는 이미 좀 나와 있는 것 같고 홍준표 후보도 이미 자유한국당 시절에 문재인 후보 그리고 유승민 후보와 맞붙게 되면서 뭐 반국가 세력 내지는 간첩 세력을 때려잡아야 된다는 걸 예. 이미 했기 때문에 이미 모든 후보들은 다 나와 있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운동장을 넓게 쓰고 토론의 기술이 좋다고 하는 이준석 후보가 갑자기 맞붙게 되면 국민의힘 중 후보 중에 누가 제일 잘할 거냐니까 네. 별로 없다는 얘기고 네, 네, 네. 조 대표님은 그래도 4명의 후보 중에 이재명 후보와 근데 그래도 한동훈 그건 뭐 저 한동훈 한동훈 후보. 후보가 우선 대의명분이 생기는 건 아닙니까? 예. 양쪽을 비판할 것 아닙니까?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 반윤 반이 논리를 펼 텐데 예. 윤석열을 비판하는 것만큼 또 이재명을 비판할 수 있으니까 논리적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예. 다만 우리 이긴 최고가 말씀드렸던 대로 워낙 요사이 이재명 비판이 많으니까 아하. 이게 식상하는 면이 있어요. 예. 그리고 한동훈 후보의 이재명 비판은 그 법무장관으로서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예. 뭐 지휘했다고는 좀 검찰 조직상 지휘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그렇죠. 그게 관여했던 사람으로서의 좀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한테는 좀 거부감을 줄 수가 있어가지고 한동훈의 이재명 비판도 그 한계가 있을 거라고 네. 봅니다. 우리 조갑재 대표님이 최근에 이재명 대표와 식사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비공개로 만나신 거죠? 그러니까 아니 어제 비공개로 만났는데 언론에 뭐 저는 썼어요? 누가? 보도가 됐으니까 제가 예, 그냥 공개를 해주신 간단하게 건데. 이야기를 하겠는데 한판 승부에 단독으로 정규재 공개해 주시고. 예. 전 한국 경제 출표라고 같이 만났어요. 아, 세 분이서 드셨군요. 초대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비공개로 했고 예. 뭐 기자들도 없었고 예, 예. 들어갈 때 나올 때 기자들 없었는데 언론에 보도됐으니까 예. 뭐 제가 한 이야기만 전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예, 생각이 예. 드는데 저는 하나 걱정을 했어요. 이재명 전 대표를 만나면 꼭 물어볼 게 있었는 게 이 세종시로 천도한다는 이야기가 막 나오잖아요. 아, 네, 네, 세종시로 네, 네. 천도. 근데 이재명 후보는 일단 용산에 갔다가 거기서 근무하는 사이에 청와대를 고쳐가지고 청와대로 가겠다. 예. 거기서 세종시로 헌법을 개정하든지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합의가 되면 그래,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니까 헌법을 고쳐서 가면서까지 세종시로 옮기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 대화 맥락 속에서 파악하신 거는 그 과정에서 무슨 국론 분열이 일어날 거니까 예, 예, 예. 특히 이 자꾸 충청도 표만 의식을 하는데 그 문제가 본격화되면은 수도권의 민심이 어떻게 돌지 모릅니다. 서울 사람들 그렇게 다르게 생각할 하다가는 수 있죠. 예. 임기 초에 중요한 걸 못하게 된다. 예, 예, 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뭐 그동안에 이재명 비판을 참 많이 한 사람인데 예.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보는 거는 처음이었어요. 어떠셨어요? 직접 보시니까. 명랑한 사람이 명랑한 분이었어요? 쾌활한 분이라서. 아까 저희가 2부에서 김민석 최고가 유쾌한 토론가였나? 뭐 이렇게 봤는데 명랑한 그 비슷한 맥락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름을 잘 지었다고. 어떤 이름? 이슬제자 밝을 명이거든요. 아, 이재명. 예. 예. 그러니까 이 명자가 이게 보통 명자가 아니라 그거는 하나는 태양 아닙니까? 또 하나는 달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천승이 쾌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동안의 사법 리스크로부터 오는 그 스트레스를 견딘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 이름 잘 지었다고. 아, 이름 잘 지었- 그러고 이름. 이게 전부터 농담이 아닌데 예. 한자로 이름을 지으면은 예.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간다는 설이 있어요. 아, 그게 그래요? 숙명이 된다는 거지. 아. 그래서 제가 예. 만약 대통령이 되면은 한자 교육을 학교에서 다시 해주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아. 왜 이야기를 했냐면은 예.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에 한 게 2개가 있습니다. 왜곡된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 국사 교과서로 바꿨어요. 예. 그리고 교육 과정에서 한자 교육하도록 집어넣었습니다. 예. 그때
황우려 교육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예. 국사교과서 폐지 그리고 한자교육 폐지였어요. 아. 저는 그걸 보고 국사교과서 폐지는 그 사람의 이념적 가치라 이거죠. 예. 뭐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 정상적인 한국어를 교육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욕을 먹어가면서 만든 그거는 이어갔어야죠. 그리고 교육을 망친 사람이라고 봤는데 뭐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이해하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수용적으로 들으셨군요. 네. 역시 또 우리 유심 작가 앞에서도 우리 대표님이 한자 교육을 강조하셨는데 오늘도 강조해 주셨고 저를 처음 만났을 때도 박재용의 제자가 무슨 제자냐. 홍이 무슨 홍이냐. 저도 이렇게. 개명을 좀 해야 되겠네요. 아니, 지금 이름 좋잖아요. 기인 괜찮아요? 특이자예요. 특이자에 어지린자 맞죠? 맞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실 이 지지율이 낮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네. 그런 지지율이면 명랑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예. 일단 뭐 이재명 후보는 지금 조갑재 대표님 그리고 정규재 주필 이렇게 보수 대표 논객들 만나시니까 나중에 뭐 국민의힘 후보 누가 되든 그분들도 유시민 작가를 만날 패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자, 두 번째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받는 재판, 형사재판 2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의 모습이 처음으로 또 국민들에게 공개가 됐고 화면 속에 또 주기현 판사의 모습도 공개가 됐었는데요. 영상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 언론기관 등이 법정 촬영 신청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은 후에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이전 유사 사안 처리와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 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어제 있었던 이제 형사재판. 예정된 공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촬영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관계자분들은 퇴정해 주시고 잠시 장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판을 받으러 나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도 화면에 잡혔고요. 이제 어제 재판정에서 2차 공판 전 1차 공판 때는 93분을 얘기했고 어제는 한 6분 정도 말을 했는데 말한 내용이 또 엄청난 얘기가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이냐? 이 말이 또 엄청 큰 파장을 주고 있는데 조 대표님? 저 칼 이야기 나오기 전에 예. 올해 예. 1월 15일에 체포돼 가지고 맞습니다. 예. 갈 때도 뭐 비슷한 이야기를 남기고 갔다고요.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서 예. 부정선거 음모론이 아니라고 강변을 하면서 예. 시신이 막 발견되는데 예. 범인 안 잡혔다고 해가지고 이게 살인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억이 납니다. 예. 아니 비교를 해도 왜 그렇게 시신 이야기 나오고 칼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리고 그 말을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저런 식으로 논리를 구성하면은 저분이 검사 시절 할 때 검사 시절에 얼마나 억울한 사람을 많이 만들었을까 하는 소름이 끼칩니다. 사실 아니, 최종적으로 무죄 나온 사건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죠. 그렇죠. 기소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무죄였다는 사건. 아니 칼 휘두르는 거하고 계엄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칼을 휘둘러도 제대로 휘둘러야지. 지금 칼을 가지고 무슨 요리를 했습니까? 칼을 가지고 국회 선관위를 공격한 것 아닙니까? 이걸 그냥 칼이라는 요 말 하나를 가지고 말장난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예. 칼이 좋게 쓰여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논점 회피입니다. 논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상한 비유를 만들어 가지고 예. 거기서 혼을 빼버리거든. 예. 그다음에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고. 예.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격이 드러나는데 어제 저는 그 보도 보면서 좀 이렇게 졸았다는 것 아닙니까? 뭐 꾸벅꾸벅하고 눈을 원래 네. 헌법재판소에서 재판받을 때 눈을 자주 감고 있긴 했어요 이분이. 네, 예. 근데 이제 이 어제 재판에서는 눈을 감고 있다가 꾸벅꾸벅 졸았다 이런 얘기도 있죠. 아니 지금 자신의 삶과 죽음이 달려 있는 재판입니다. 무기징역 사형 그러니까요. 그 재판이 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부하들의 사령관들 그 삶과 죽음이라고 그럴까 정말 명예. 모든 것이 달려 있는 재판에 그런 자세로 임한다는 게 이것도 제가 또 이름 이야기해서 뭐 그렇습니다만 윤석열의 열자가 무슨 열자인지 한자요. 네, 네. 무슨 열자죠?
그게 기뻐할 열자입니다. 아, 기뻐할 열자. 이분이 희열을 느낀다 할 때죠. 희열할 때 그 그 열. 보통 이름에 잘 안 쓰는 아. 희열을 느끼는데 저분이 성격이 낙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사이 하는 모습을 보면은 혼자 즐겁고 주변 사람 다 괴롭게 만들고 혼자 기뻐하고. 혼자 즐거운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사진 찍고 음. 해가지고 뭐 윤어게인 정당 나오고 하니까 지금도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낙관적인데 그 이동훈 전 대변인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근거 없는 낙관이란 거다. 지나친 낙관적. 지나친 근거 낙관주의. 없는 낙관. 예. 야, 블라인드 오프티미즘. 이 권력자의 가장 무서운 모습이 예. 근거 없는 낙관이거든요. 예. 근거 없는 낙관으로 전쟁도 할 수 있어요. 이긴철. 그러니까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이냐 이게 그러니까 국민들과 헌법재판소 모두 다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칼 이제 본인의 어떤 은유에 따르면 그 칼이 있다라는 것은 부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칼을 빼들 상황이었냐라고 묻고 있는 거고 그 칼을 빼들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준 것 아닙니까? 예. 계엄이라고 하는 칼은 사실 적국이 침탈했을 때 적국의 칼이 우리 국민들을 향했을 때 국군 통치로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호하라고 맛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 대통령이 칼을 가지고 그 칼 끝을 국민들한테 겨누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본인이 아무 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11째 재판까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딱히 내세울 수 있을 만한 변론 전략이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감성에 이게 좀 호소하자라는 차원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결국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거기 때문에 빨리 변호인을 바꾸든지 전략을 바꾸든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어제 그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것은 김영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특전대대장 이분이 이제 증언을 한 게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면전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나는 사람에도 조직에도 충성하지 않는다. 이를 얘기를 했고 차라리 본인을 항명죄로 처벌해달라. 그리고 본인 부하들은 처벌되지 않기를 바란다. 하면서 본인이 책임지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어제 그 법정에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국군 통수권자였던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 현역 군인이 정면으로 일가를 했던 장면이 아니었나 그 싶어요. 명장면입니다. 명장면이죠. 또 그분의 한 이야기는 예. 이 기록해야 남길 만한 그 맞습니다.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충성 대상은 국가와 국민이라는 것 아닙니까? 예. 또 그것은 헌법적 근거가 있잖아요. 국군 통수권의 한계를 규정하는 게 헌법 제5조.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정치적 중립은 보장된다. 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게 근거해가지고 한 이야기니까 아주 엄중했습니다. 그 예. 장면이. 그리고 전번에 이 헌법 제5조를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죠? 그 중요성을. 예. 그런데 이번에 아주 다행히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헌법 5조 위반이라고 했어요. 예. 이거 처음입니다. 아하. 그것은 국군 통수권자의 군 지휘의 한계를 분명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안전보장, 국토방위 이외의 정치적 목적으로 사병 집단처럼 군대를 동원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판례로서 남긴 겁니다. 예. 그게 근거해가지고 어제 그 중령이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미국에서는 군인이 충성맹세를 할 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안 하거든요. 헌법에 충성한다 이러거든요. 그 미국 영화에 나오는 그런 한 장면을 연상시켰는데 예.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 조금 망가져 있는 우리 국군의 명예를 드높이는 이야기였습니다. 예. 어떤 정말 실무 장교들의 어떤 명예를 담은 일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원래 이제 부메랑이라고 하는 게 던질 때보다 돌아올 때 더 세게 맞는 법인데 예.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심판정에서 그 특전대대장의 말을 들으면서 가장 아프게 들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낙관적으로 좋아했을 수도 있겠고요. 그건 짐작할 수 없는 것 같고 저는 이 조직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면전에서 얘기한 것도 인상적이긴 했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이 좀 인상적이었던 게 예. 군인이 명령을 따르는 건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고유한 임무 안에서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차라리 항명죄로 처벌해달라. 저는 이 말이 되게 그렇죠. 감동적이었는데 이 발언을 두고 되게 좋게 평가해 주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저는 대다수 계엄에 참여했었던 군인들의 마음이 똑같았을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랬으니까 시민들의 힘과 군인들의 어떤 저항 때문에 계엄이 이렇게 실패로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군인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지켜준다는 것이 좀 새삼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용감한 군인들 앞으로 표창해야 됩니다. 예. 훈장도 줘야 되고. 예.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그렇잖아요.
계엄이 실패한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인들의 소극적인 맞습니다. 명령 수행이었다라고 네. 했으니까. 그래요. 자,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지키는 그런 증언의 장면을 함께 보셨고요. 자, 이제 마지막 영상을 보면서 오늘 또 라커를 마무리할 텐데 이번엔 제 3지대로 가보겠습니다. 이 3지대에서 가장 먼저 대선 출사표를 던진 분이죠.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2주째 매일 출퇴근길에 인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그 장면을 보고 말씀 나눕니다. 이렇게 세종시에 와서 세종 시민들께 아침 인사를 드렸습니다. 최근에 세종시의 완성에 대한 각 대선 주자들의 이견 때문에 세종 시민들이 마음고생이 심하실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와 개혁신당의 선명한 의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언젠가는 노무현의 꿈이었고 언젠가는 박근혜의 소신이었던 이 세종시의 완성이라는 것을 개혁신당이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자 이준석 후보 열심히 지금 현장에서 국민들을 만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출퇴근길 인사도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 지난 대선 때도 이제 이준석 당시 당 대표가 네. 윤석열 후보에게 연습 문제 하면서 이렇게 뭐랄까 후보로서 신인 정치인에게 트레이닝 같은 거를 좀 하면서 이렇게 낸다고 했었을 때 당시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불쾌하면서 두 상당히 분 갈등에 단초가 있긴 했습니다만 이 출퇴근길 인사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이긴 최고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경북, 안동, 대구, 세종, 구미, 서울 할 것 없이 매일 아침 일찍 출근 인사하고 예. 밤 늦게 퇴근 인사를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 대선 후보들이 사실 안 하는 이유가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피곤해요. 예, 같은 자리에서 서너 시간씩 있는 것도 쉽지 않고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추울 때는 춥다고 더울 때는 덥다고 그래서 대선 후보들 잘 안 합니다. 대선 후보들은 사실 큰 메시지 어떻게 잘 낼까 기자회견 어떻게 잘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유독 이준석 후보 이거 되게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제가 한번 물어본 적 있었나 인터뷰를 봤었나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이 출퇴근 인사가 중요한 이유가 하루를 여는 국민들께 인사를 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국민들께 인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선거운동이 어디 있겠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계속 빠짐없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준석이 본인이 내세운 어떤 기본을 계속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긴 최고 같이 가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준석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까? 왜 안 가시는? 왜 같이 옆에 서야죠? 이준석 후보가 예. 본인이 어디서 출퇴근 인사하는지를 일정을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네, 왜냐하면 당원 내지는 지지자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이렇게 환영받는 모습은 좋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요? 혼자 나가서 그러니까 정치에 관여되어 있지 않은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한테 인사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일부러 당원들이나 저희들한테 일정을 공지를 안 해요. 좀 사이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예. 그건 농담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조갑재 대표님은 이준석 후보. 지금 광화문에서 전에 인사하는 걸 봤는데 아주 예. 자연스럽고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 사람이 없으니까 와서 사진 찍고 하는 게 예. 모양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형식이고 아까 세종시를 완성하겠다는 이야기는 나는 이견이 있어요. 세종시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거 천도는 국가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사적 법칙이 있어요. 남쪽으로 천도하면 망합니다. 고구려가 압록강 근방에 국내성에서 장수왕 때 평양으로 옮겼습니다. 평양으로 옮긴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백제하고 신라하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옮긴 지 한 200년 뒤에 망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의 침공을 받은 한성 백제는 서울에서 공주로 옮겼다가 옮긴 왕이 문주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암살됐습니다. 천도를 하면은 반드시 네 분이 일어나요. 토착 세력하고 신진 세력이. 거기서 한 60년 있다가 성왕이 부유로 옮기잖아요. 네. 이 성왕은 또 신라하고 관산성 싸움에서 져서 그때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륙으로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은 우리 민족사에서 1000년 동안 수도입니다. 한성백제 400년, 조선조 550년, 대한민국 70년, 민족사의 정통은 서울에 있어야 돼요. 서울 중에서도 광화문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2002년에 노무현 후보가 충청도 표를 얻기 위해서 신행정 수도
건설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신행정 수도 건설이 아니고 청와대까지 옮기니까 이거는 수도 이전이다 해가 헌법재판소에서 관습- 브레이크를 걸었죠. 그런데 노무현 정권 계속됐습니까? 결국 이명박 정권은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천도를 함부로 건드린다는 것 자체가 역사에 대한 이게 오만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충청도 표를 얻기 위해서 막 이런 공약을 막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데 국민의힘도 나서고 있고 국민의힘은 조금 다른데 이제 세종의사당 뭐 예. 그러니까 그것도 국회의사당. 예. 근데 이게 결국은 어디서 비롯됐느냐? 이게 이미 끝났던 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방부로 옮기면서부터 다시 이걸 다시 정정의 대사로 옮긴 건데 자 세종시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세종시에 가면 그 행정기관 모이죠. 국회가 모이죠. 예. 그 사람들이 왜 거기 있겠습니까? 데모하러 가는 사람이 제일 적은 데가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에서 버스 타고 그럴 잘 안 갈 거 아닙니까? 예, 예. 이래 되면은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오아시스가 돼요. 오아시스. 오아시스. 국민들하고 멀어져 가지고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하면서 그 관료들하고 정치인들 이렇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저런 수도 건설해 가지고 나라가 잘된 나라가 없어요. 제가 조금 길어서 하나 더 이야기. 제가 1996년에 파키스탄을 취재하러 갔는데 예. 파키스탄 라호르 카라치는 참 그 비참하게 사는데 이슬라마바드가 행정 도시예요. 예. 거기 가면 국회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거기는 완전히 스위스에 있는 도시처럼 되어 있더라고. 여기 있는 사람이 파키스탄 사람들의 그 고통을 이해하겠느냐? 못합니다. 그러면 예. 자기들끼리의 정치를 하니까 파키스탄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위험합니다. 이준석 아니 그 이재명 후보와도 이 얘기를 한 3시간 동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기인 최고 그러니까 제3당 이준석 대표도 만나셔야겠어요, 곧. 공이 전부 다 사실 세종의 어떤 수도 이전, 어떤 행정의 이전을 약속을 했는데 그 이유는 사실 역사적인 어떤 근거라기보다는 수도권 과밀 현상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 무엇보다 지방 소멸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충청도 특히 부여 같은 경우에는 재정 자립도가 이제 5% 6%까지 내려갈 정도로 도시로서의 기능을 사실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정치권에서 이제 수도권이라고 편파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행정의 어떤 균형을 밑으로 내려야 된다. 국가의 중심부로 옮겨가지고 고루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그 취지에서 사실 세종 수도 이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여야 공이 이제 공약으로 걸어져가지고 이렇게 공약이 되는 건데 사실 좀 더 많은 공론화와 촘촘한 어떤 의견 수렴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국민들을 설득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한마디만 하면 이게 무리란 걸 알아요. 예.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KTX 타면 몇 시간입니까? 1시간이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1시간 안에서 무슨 수도 이전입니까? 아. 1시간인데 네. 이게 한 덩어리인데 예. 이게 다 표얻기 위한 거지. 근데 이걸로 해가지고 날아갈 이 국가 이익과 비효율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요거는 한번 대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주제여서 그럼요. 나중에 한번 더 해보면 될 것 같고 이제 TK 민심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도 이 대구 TK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고 이제 당 대표 선출될 때 중요한 연설을 했던 지역이기도 한데 지난번에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 이준석 의원이랑 야구 보러 같이 가셨었죠. 같이 왔습니다. 예, 지금 저기 보입니다. 이긴 채가 눈 감고 있어요. 아, 아니요, 참. 제가 잠깐 눈이 아파가지고 살짝 눈이 아파요? 실눈을 뜨고 있다가 이주영 의원도 보이고. 예, 그렇습니다. 천하람 의원은 본인 고향이 대구인데 왜 안 간 거예요? 고난대행이 조금 늦게 와가지고 오긴 왔어요? 2회 말인가에 같이 합류했어요. 2회 말? 그럼 뭐 일찍 왔네. 네네네. 예. 지금 굉장히 좀 가슴이 벅차오르는 심정. TK 민심이 좋았던 겁니까? 그러니까 민심이 좋다 만다 평가를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예. 그 얼마 전에 세계일보에서 갤럽에 이제 의뢰해가지고 이준석 후보의 이제 지지율을 이제 조사한 적이 있는데 예. TK에서 19%가 나왔어요. 그러면 19, 20에 가까운 거고 사실 제3지대 후보로서는 처음 받는 지지율일 겁니다. 역대적으로. 그 의미가 있죠. 처음에 본인이 이제 대구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던 이유는 그동안 보수 정권에서 2명이나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도 가장 대구 시민, 많은 국민들도 마찬가지지만 대구 시민들의 어떤 가슴속에 멍해가 있을 겁니다. 이 대구 시민들의 어떤 가슴속 상처를 좀 어루만져주면서 대구가 바뀌어야 이 대한민국 정치가 바뀐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구시에서 처음 선거운동을 시작했고 그렇게 계속해서 라이온즈 파크도 가고 많은 젊은 사람들을 소구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렇게 좋은 지지율의 성적으로 나온 것 같아가지고 좀 진정성을 평가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준석 후보의 행보
아까 이제 뭡니까? 그 세종 행보는 좀 비판하셨습니다만 TK 행보는 좀 칭찬하실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요, 예. 이 대구 경북이 좀 고립되는 느낌이거든요. 이 부산 경남하고도 또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은 아마 고립감을 그쪽 주민들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국민의 힘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했더니 돌아오는 거는 어떤 불명예가 아니냐 하는 거를 느끼고 또 이 대구 경북 사람들이 굉장히 정치 감각이 뛰어난 분들이에요. 그렇죠. 예. 이게 역대 정권을 또 역대 대통령을 가장 많이 배출한 맞습니다. 분들이니까 아마 돌 때는 확 돌 수가 있어요. 저번에 이번 조기 대선에서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볼 부분이 거기라고 생각하고 거기가 바뀌면은 보수가 바뀌고 국민의힘은 뭐 보수 정당이 아니지만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구조 관계도 달라질 수가 있고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변화는 어디 이 보수의 세력의 변화는 대구 경북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렇군요. 저희가 조만간 5월에는 이준석 후보를 한번 만나볼 계획을 갖고 있긴 한데, 아하. 예, 좋으십니까? 너무 좋습니다. 많이 좀 불러주시고 많이 좀 불러주십시오. 정책적으로도 많이 불러주시고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인터뷰한 걸 제가 들었는데 이분이 이준석 후보를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어요. 단일화는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젊은 인턴으로 있던 분을 우리 당에서 발탁해서 비대위원 만들어드렸고 또 당개혁 해보라고 당대표까지 만들어드렸는데 당시 권력투쟁에서 밀려나가지고 당에서 쫓겨난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지금 당이 어려운데 당원 전체를 매도하는 말씀하셔도 되겠느냐. 그리고 되게 이제 자기가 먹던 물에 대해서 침 뱉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해서 일단 이양수 의원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분이 국회 입법보조원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심지어 국회 입법보조원 활동을 할 때 음주운전으로 논란 일으켜가지고 250만 원 벌금 맞고 또 2019년 패스트트랙 국면 때 최입의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했다는 의혹으로 아직까지 재판받고 있을걸요. 본인이 지금 국회와 대한민국 정치에 뱉은 침 가래침은 생각 못하고 이렇게 뭐 비난 아닌 비난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권력투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성상납 의혹이라는 걸 권력투쟁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걸 최초에 제기했었던 유튜브 가세연의 그만둔 전 직원이 나와서 사실 그때 이준석 의원에 대한 성상납 영상이 있다라고 하는 게 자체가 조작이었다. 거짓말이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면 없는 의혹을 가지고 성상납 의혹 있다고 하면서 윤리 만들어가지고 당대표를 내쫓았으면 사과와 반성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비난 아닌 비난을 열을 올린다? 이해를 할 수 없는 거고요. 권영세 대표가 그랬잖아요. 당의 문호를 열겠다. 뭐 단일화 뭔가 이런 걸 계속 추파를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양수 의원은 완전 정반대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되게 저희 감사한 게 저희가 되게 일일이 대응하기 귀찮아하는 단일화 논란에 대해서 이양수 의원 때문에 한꺼번에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좀 감사한 부분은 있는데 아직까지 이 인터뷰를 봤을 때 국민의힘이 얼마나 정신을 못 차렸는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국민의힘 이준석 후보를 향한 태도. 저는 이준석 후보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과 글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예언적 능력이 있어요. 예언적 능력. 높이 평가하시는 예언적 능력. 예언보다 예측이 아주 정확하잖아요. 정확한데 2023년 가을부터 줄곧 이야기한 게 금투사 정치를 청산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수의 구명정이 되겠습니다. 보수가 친멸할 때 구명정. 지금 이준석이라는 존재 자체가 보수의 구명정이라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이번 조기 대선 때 그 위상이 상당히 높아지고 두 자릿수가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번 조기 대선의 어떻게 보면은 상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자 대결로 갈 때, 3자 대결로 갈 때 사실상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당락을 좌우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40일 동안의 이 드라마를 만들어내는데 이준석 개혁신당이 키 플레이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재미없게 보이던 조기 대선이 오늘 국민의힘 경선에서 안철수 4강 안착 그리고 이준석 변수 재밌어졌어요. 그렇군요. 일주일 후에 또 더 재밌는 이 조기 대선 상황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화요일에 또 라크럼의 주인공 우리 조갑재 대표님, 이기인 최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